안전자산은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위험자산이라고 평가받는 주식시장과 원자재 시장은 좀 하락하는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았을까.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지부진하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굉장히 중요한 네. 이제 하나의 뉴스가 나왔죠. 이제 네. FOMC. 네. 아마 이제 그 연준 파월 의장의 그 멘트와 금리 인상을 가지고 오늘 자료를 좀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제목이 중장기 하락 추세의 무게감이 더해지고 있다. 네. 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 이미 뭐 사실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네. 듭니다. 일단은 제가 그동안 7월, 8월 달에는 반등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기술적 반등, 베어마켓 랠리니까 좀 어느 레벨에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그리고 8월 CPI, 그리고 이번에 9월 FOMC를 지나면서 제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시장이 좀 압박감, 반등이 나왔다가 좀 꺾이는 시점이나 속도에 대해서 좀 무게감이 더 무거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는 뭐 2600선대까지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긴 했는데, 제가 9월 전망을 하면서 8월 말에 냈었던 자료를 통해서는 2500선 중반대 2550선 정도가 맥스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최근 보니까 이익 전망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500선 돌파 시도가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시장의 하락 추세에 대한 무게감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FOMC 결과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들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들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금리 인상 75bp. 네. 자이언트를 했죠? 세 번째죠. 네. 연속으로. 자, 경제 물가 전망도 나왔는데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 일단은 보시면은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거치면서 3.25가 됐습니다. 기준금리가. 3.25. 근데 여기서 더 문제는 중립금리라고 하는 어느 정도 경제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이 정도 금리면은 적정하다라는 금리 수준을 넘어버렸어요. 큰 폭으로 넘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경기의 하방 압력은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런 걱정들을 경제 전망에 좀 녹여놓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6월 달만 해도 올해 2022년 GDP 성장률은 1.7 정도일 거예요라고 했는데 그걸 0.2로 낮췄어요. 0.2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고 생각할 정도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1.2, 2024년도 1.7 그렇게 본다면은 몇 년이 지나도 2% 성장은 쉽지 않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서 좀 시장에는 뭐 점도표라든지 금리 인상도 시장에 부담이 되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요 0.2라는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은 이따 다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1분기 때 GDP 성장률이 미국이 전년 대비 3.5였어요. 2분기는 1.7. 자, 그러면은 올해 연간 성장이 0.2가 되려면 3분기, 4분기 때는 어떤 숫자가 나올까? 엄청난 마이너스여야 되죠. 3.5, 1.7 성장을 했는데 이게 0.2로 간다? 연간 전체로 봤을 때? 그러면은 거기에 이 3.5, 1.7에 상응하는 역성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정도로 저는 이 숫자 때문에 아마 오늘 증시가 좀 충격이 컸다. 어제 새벽도 미국 증시가 좀 충격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가 전망은 좀 소폭 상향 조정되긴 했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2% 후반, 2024년에 2% 초반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서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면 금리 인상 걱정,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큰 부담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도표도 큰 폭 상향 조정되었다는데 네. 얼마나 상향 조정된 걸까요? 거의 뭐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았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요 빨간 바 차트가 이번에 제시한 점도표 수준이거든요. 중간값은 한 4.4, 올해는 4.4, 내년에 4.6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6월보다도 1%포인트, 0.8%포인트 올랐어요. 근데 시장이 전망을 했던 레벨은 2022년은 한 4.2, 2023년은 한 4.5 정도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보다 높은 수준을 전망치를 내놓다 보니까 시장이 깜짝 놀란다는 그림들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점도표가 레벨이 높아졌다는 점, 아까 보여드렸던 경제 성장률 전망처럼 경기는 거의 제로 성장을 하는데 금리는 더 많이 올리겠다라는 점들이 시장에 좀 충격 변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래도 9월 75bp 금리 인상이면 괜찮은 거라고 하셨었는데 금융시장이 이제 요동을 쳤죠.
좀 어땠을까요? 금융시장,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3시 반에,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반에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요즘은 많은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국에서 생중계를 해줘요. 번역도 해주고, 동시 통역도 해주고. 근데 한 채널은 11,000명이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11,000명. 어느 채널? 한국경제. 11,000명이 새벽 3시에. 새벽 3시 반에. 깜짝 놀랐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셨다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저도 거의 롤러코스터였던 것 같아요. FOMC 결과가 나오자마자 새벽 3시 딱 정각에는 급락을 했습니다. 플러스 0.5, 0.7을 가던 게 마이너스 1% 미만, 밑으로 막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하니까 쫙 치고 올라가서 플러스 1.2, 1.3까지 갔다가 파월 연준 기자회견이 후반부로 가니까 또 쫙 빠져가지고 2% 가까이 하락을 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시장이 요동을 쳤는가라는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은 일단은 채권금리 쪽의 변화를 통해서 시장이 이렇게 해석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채권금리 보면은 모두 다 오른 게 아닙니다. 금리 인상을 했다 그래서 모두가 오른 게 아니었어요. 보시면은 단기채 3개월, 2년, 3년물은 올랐습니다. 근데 10년, 30년물은 떨어졌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긴축의 부담도 있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도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점도표는 올리는데 경제 성장률 전망은 0.2다. 이게 채권 시장에 고스란히 녹아서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고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긴축도 부담스럽고 경기도 부담스럽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달러만 강했고 전반적인 위험 자산은 다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왜 장중에 마이너스 1% 밑에서 플러스 1% 이상으로 올라갔을까? 그거는 여기 좀 적어드리기도 했는데, 언젠가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할 수 있다는 발언 하나 가지고 팍 튀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요. 근데 그러면 왜 이랬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작지만 변화만 있으면, 긍정적인 변화만 있으면 튀어오르는 힘은 남아있어요. 근데 워낙 앞서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락 추세에 대한 무게가 너무나도 커지다 보니까 올라오는 힘은 있긴 하지만 이게 이내 약해져 버리는 그림들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하락 추세에 대한 힘이나 그런 추세의 견고함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단단해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반등하려는 힘은 아직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하락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편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처럼 장중 변동이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이상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천천히 고민은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충격이 컸던 이유로 점도표, 경제 전망, 좀 어떤 것들 때문에 더 있을까요? 둘 다. 이중고라고 하죠. 어떤 하나라도 좀 풀리게 된다면 시장이 믿을만하고 기대면서 움직일 수 있겠는데, 통화 정책을 봐도 불안하고 경기를 봐도 불안하니까 시장이 좀처럼 반등을 해도 시원하게 뻗어나가지 못하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점도표를 보여드리면은 많이 올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4에서 4.4로 올랐고 3.8에서 4.6으로 올랐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상단이 4.75까지 열렸고요. 근데 그래도 여기는 한 명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내년 전망이 있어서 4.75에서 5라는 숫자를 6명의 연준위원이 점을 찍은 거예요. 그전엔 점이 없지 않았나요? 없었죠. 3.8이었다니까요, 평균이. 그래서 5도 갈 수 있어? 여기서 물가가 제대로 안 잡히면 무조건 5 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은 금리 인하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시그널을 이번에는 점도표에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5%까지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열었다. 문을 열었다. 일단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충격이 컸는데, 금리를 고강도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전망이 딱 들어오자마자 요게 올해 연말까지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할 건가라는 컨센서스인데, 보시면은 30% 있었던 4.25에서 4.5% 금리 인상 확률이 팍 65% 튀어버렸어요.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지고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내년 금리 인상을 보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다이내믹하진 않는데 4.6까지는 반영을 했죠. 4.4% 정도 했는데, 이게 올라오면서 긴축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강해졌다. 라는 게 첫 번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전망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올해 GDP 성장률이 0.2입니다. 자, 그런데 3.5, 1.7 2분기, 3분기 전망이 1.5 정도고요. 4분기 전망이 0.1이에요. 근데 요 4개 분기의 전체가 2022년 전체의 경제 성장이잖아요. 그럼 0.2라고 한다면 이 1.5, 0.1이 아니라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3.5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와, 이거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몇몇만 평균을 내다 보니까 0.2가 됐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레인지, 그러니까 연준위원들이 전망한 저점과 고점을 보면은 0에서 0.5예요. 대부분 연준위원들이 1% 성장 못해라는 전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3.5, 1.7이라고 한다면 0.5로 가려고 하면 3분기, 4분기 무조건 역성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2023년도 1.25 전망치가 나오긴 했는데 레인지를 보면은 마이너스 0.3, 역성장을 예상을 하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열어놓은 곳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잡힌다는 이유로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은 좀 충격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중고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긴축도 더 많이 하고 경기는 더 안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통상적으로는 금리를 많이 올리는 구간에서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 또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는 많이 안 올릴 거야 라는 게 지금까지의 스킴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깨져버려서 지금은 어느 하나도 믿을 구석이 없다라는 것들을 9월 FOMC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숫자로서 확인하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부정적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보다 더 통화정책은 매파적이고 경기는 더 부정적이다 보니까 시장의 충격 강도가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향후 이제 이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뭐 좋은 그림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렇죠. 질문 안 드리고 싶지만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7월, 8월 잠깐 좀 반등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그림에서 여기 보시면은 물가와 통화정책과 경기 간의 선순환의 고리가 살짝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많이 빠진 데 따른 되돌림 정도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게 다 어그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하나 기댈 구석이 없다 보니까 1월부터 6월 달까지 시장을 계속 밀어냈던 물가가 높다, 통화정책은 매파적으로 갈 거야,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거야. 이런 걱정의 사이클, 파란색 화살표죠. 물가가 높으니까 통화정책은 더 매파적으로 가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물가가 높지? 통화정책은 더 매파적으로 하는데 경기는 더 안 좋아져. 요 사이클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저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9월 FOMC를 지나면서는 이 사이클은 좀 약해지고 빨간색 사이클이 형성되는 게 좀 더 시장에는 빠르게 저점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빨간색 사이클도 좀 가능성이 높아졌죠.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낮다고 해서 시장이 무조건 좋아할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도 꺾어버려서라도 물가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거나 툭툭 떨어지는 과정에선 뭐야? 수요가 안 좋은 거야?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거야? 라는 걱정을 하면서 물가가 낮아도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은 증폭시킬 수 있다. 통화정책이 금리 인상을 막 하다가 금리 인상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가 더 진짜로 침체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증시 흐름은 물가, 통화정책, 경기 간의 악순환의 고리, 요 파란색 화살표의 순환고리가 흐름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물가와 경기, 통화정책과 경기 간의 그런 상호작용도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그동안에는 물가, 통화정책, 경기 간의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을 때는 이 안에서 자산시장별로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달러는 상승하고 채권금리도 상승을 했죠. 그런데 경기 변수가 들어오게 되면 채권금리는 장기채부터 이렇게 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원자재 시장은 좀 반등을 했다 좀 꺾이긴 했지만 반등을 하기도 하고 주식시장 계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었지만 앞으로는 달러 강세, 채권 금리 하향 안정
그러니까 달러 가격도 오르고 채권 가격도 오르는 구간, 안전자산은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위험자산이라고 평가받는 주식시장과 원자재 시장은 좀 하락하는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았을까. 그동안에는 자산 배분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산별로 자기 맘대로 막 다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경기 변수가 조금씩 부각되면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간이 엇갈리는 흐름들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낙폭이 3,400에서 2,300까지 가는 그림보다는 좀 낙폭은 제한적일 수 있어도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힘들 수 있는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긴축의 시대라고 막 부르잖아요. 네. 물가 이거 안 잡힐까요? 어떻게 될까요? 잡힐 거예요. 잡힐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물가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붓고는 있지만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잡힌다라는 시그널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좀 당분간 조심하자라 말씀드린 이유는 당분간 어쩌면 9월 달에도 물가가 너무 높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직까지 9월 CPI에 대한 컨센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CPI는 8월까지 나왔나요? 네, 8월까지 나왔죠. 그래서 8월 달에도 8.5에서 8.3 CPI는 떨어졌어요. 네, 전망치보다 많이 높았긴 했죠. 그런데 문제는 코어 CPI예요. 음식료랑 원유, 휘발유 가격을 뺀 CPI를 보면 7월 달에는 5.9였는데 8월 달에는 6.3으로 탁 튀었거든요. 1, 2, 3, 4, 5개월 만에 상승 반전을 했고 클리브랜드 연회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우를 보면 9월 달에는 3월 달 고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계속적으로 매파적일 수밖에 없겠죠. 물가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FMC 의사록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MBS라 그래서 주택담보부 채권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코어 CPI가 올라온 데는 서비스 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거든요. 근데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의 심리나 기대 심리가 약해지고 금리가 많이 오르고 수요가 꺾이게 되면 진정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택 가격이거든요. 주택 가격을 빨리 잡기 위해서 MBS 매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게 된다면 아마 그때도 한번 충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연준의 스탠스에 있어서 좀 더 완화적으로 가기까지는 요 물가가 이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 방향성이 우하향이다라는 그림을 보이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 좀 어지럽긴 하실 텐데 아마 파일을 받아서 보시면 좀 보실 텐데요. 연준 위원들이 전부 다 매파적으로 돌아섰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여기 보시면 닐 카시칼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인데 이분이 연준 위원들의 성향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제일 비두키파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말한 게 경기 침체를 촉발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된다.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낮추기 어렵다. 그리고 뭐 8월 29일에는 이 말을 해서 되게 많이 비난을 받긴 했는데 잭슨 홀 직후 시장 반응을 보고 기뻤다. 7월 FMC 이후 시장이 랠리를 보이는 거 보고 실망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 통제에 전념해야겠다. 라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가장 비둘기파적인 분까지도. 그러면은 뭐 다른 분들은 보지 않아도 아시겠죠. 가장 비둘기파적인 사람까지도 지금은 물가 잡아야 된다. 침체를 야기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왜 지금은 이 정도로 매파적으로 갈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좀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근데도 물가를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잡아야 돼 이렇게 난리가 난 이유는 스태그플레이션 걱정 때문인 것 같아요. 경기 침체는 눈에 보이는데 물가는 여전히 6%, 8%, PC를 본다 하더라도 4%, 5% 이렇게 본다면 연준이 목표한 2%에서는 2배 이상 레벨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연준은 그동안 이 얘기를 했어요. 금리 인상을 해도 고용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이고 뭐 수요가 빠르게 둔화되든 느리게 둔화되든 공급 충격 인플레이션이 뭐 진정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경기는 빠르게 둔화되는데 물가는 여전히 높아요. 그러면은 삐끗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선택한 것은 수요 충격 불가피하다. 경기 침체 간다 하더라도 경착륙 불가피하더라도 빨리 물가를 잡아야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물가를 빨리 잡아야지 경기가 많이 안 좋다 하더라도 물가를 잡아야지 그 다음 스텝
금리 인하라든지 경기 부양 정책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물가가 안 잡힌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데 경기 침체로 가면 어떡하냐. 라는 것들에 지금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고 많은 연준위원들이 굉장히 조급한 것 같아요. 그런 이유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번에 9월 FMC에서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한 금리 인상, 더 약한 경기 전망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경기는 더 안 좋아지나요? 어떻게 될까요? 경기는 지금 한때 전 여기서 나왔던 건 아직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게 열리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때 요 위에 그림 뭐냐면 뭐 뉴스나 그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애틀랜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GDP 나오라 그래서 분기별로 GDP 성장률을 전망하는 건데 한때는 2.5, 2.6까지 전망이 들어왔었어요. 1분기, 2분기 역성장이었는데 3분기는 좀 올라오겠구나라는 전망을 했었는데 이게 최근에는 0.3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또 자칫하면 3개분기 연속 역성장일 수 있다. 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선택한 통화 정책은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 떨어뜨려서 빨리 떨어뜨려서 더 많이 떨어뜨려서 물가를 빨리 잡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경기 흐름들이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그림보다 우하향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경기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경기 선행 지수인데 뭐 다들 하락하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주요국들의 국면을 좀 나눠봤어요. 100이 뭐냐면은 100 이상이면은 경기가 확장 국면, 100 이하면은 수축 국면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요 마이너스 0.1, 0.2 요 그림은 전월 대비 얼마나 변하는지를 봤는데 일본만 100 이상에서 뭐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후퇴 국면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축 국면이에요. 기준선 밑에도 있고 기준선 밑에서 매달 더 떨어지고 있다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단순하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유럽, 유로존, 한국, 중국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한국에는 더 불리한 환경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 수출이 더 예민하고 한국 기업이익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게 제조업 경기예요. 그래서 요 검정색이 미국 ISM 제조업 지수인데 이건 다행히 52.8 50 이상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50 밑으로 내려갔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경기 불안, 경기가 더 내려가는 그림, 이 안에서 제조업 경기까지도 수축 국면으로 진입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더 많이 조심하고 더 많이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된 이제 주시장.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힘이 없어진 것 같아서. 과거에 우울증이 있었는데 제발 할 것 같아요. 요즘 증시는 그쵸. 사람을 되게 뭔가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치게 만들고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몇몇 분들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밑으로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림보단 코로나 때처럼 한번 쇼크가 크게 왔다가 확 튀어오르는 그림이 낫지 않냐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 충격이 빠르게 와서 물가가 빠르게 잡히고 그로 인해서 통화 정책이 좀 완화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미국 연준도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어쩌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점이 좀 빨라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그 과정이 좀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조심하자라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향후 시장 경로라고 한다면 저는 2300선 초반 정도에서는 반등은 할 것 같아요. 반등. 왜냐면은 추세 전환은 아닌 것 같고. 추세 전환은 쉽지 않죠. 반등은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2600, 2700 가는 그림까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익 전망이. 그래서 제가 전에 가져왔을 때는 12개월 선행 PR 10배가 2630, 2650선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약 한 달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똑같은 PR 10배인데 이익 전망이 떨어지면서 2510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12개월 선행 PR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3년 평균의 마이너스 2 표준 편차는 2480으로 떨어졌고.
그래서 반등이 나오긴 할 텐데 100포인트, 150포인트 정도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등락이 있은 뒤에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짧게 한 1주, 2주 정도의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2300선 초반에서는 조금씩 낙폭과대 소외주들을 좀 모아가셨다가 2400선을 넘고 2450선을 근접할 때 파는 전략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짧게 매매하는 게 힘드신 분들 또는 지금 이미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저는 2450, 2400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좀 주식 비중을 줄여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텐데 이게 뭐가 좋아서 나오는 건 아닐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뭐 기술적 지표들이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심리 지표가 다시 바닥이에요. 그래서 아까 오늘 FMC 결과가 나오고 기자회견을 거치는 과정에서 급락했다, 급등했다는 이유도 심리가 워낙 위축되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 심리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이나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을 일정 부분 반영했다라는 이유로 조금만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도 튀어오르고 싶은 힘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9월 7일 날 증시가 급반등을 했거든요. 네.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모르겠죠. 뭐였죠? 브레이너드라는 연준 부의장이 있어요. 네네. 그분이 어디서 연설을 했는데 연설의 대부분 내용들은 좀 중립적이거나 매파적이었어요. 근데 딱 한 줄, 과도한 긴축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라는 거 하나로 거봐, 금리 인상 많이 안 할 수 있어 라는 기대를 하면서 확 튀어올랐거든요. 그날 아마 S&P 500이 1.8% 오르고 나스닥이 2% 넘게 올랐을 거예요. 하루 만에. 아무 이유 없었습니다. 그런 흐름이 한두 번 정도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워낙 심리가 낮고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 지금 리스크 지표가 0.8을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빅스도 27%를 넘어서고 있고 그래서 한 번쯤은 쉬어가는 국면이 나온다. 리스크나 변동성 지표가 쉬어가는 국면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추세 반전이 아닌 한 번 더 레벨업 되기 위해서 리스크 지표가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 빅스가 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과정이라서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은 가능하시겠지만 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추세 반전을 기대하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짧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오늘도 많이 빠지고 있지만 많이 빠진 뭐 반도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을 관심을 가져서 조금씩 모아가셨다가 탁 튈 때 정리하고 빠져나오는 굉장히 짧은 매매 전략은 가능하고 좀 긴 호흡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주식 비중을 이제부터는 반등할 때마다 좀 더 줄여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늘 날짜 오후 1시 40분으로 코스피 2324 1% 정도 빠졌고 코스닥은 745 한 1.2%. 네. 근데 지금 저것도 장중에는 2310포인트가 깨지기도 했어요. 거기서 좀 낙폭을 좀 줄이고는 있는데 저는 2300선 초반 여기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2300선 초반 그리고 2350, 80을 회복하게 된다면 2400 초중반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추세 반전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자꾸 짧게도 말씀드리고 길게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스타일이 좀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뭐 2300 안 깨지면은 한번 100포인트, 150포인트 올라간다고 하고 그러면 한번 대응을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그래? 근데 추세 반전 아니라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짧게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낙폭과대, 소외주 이런 종목들로 좀 한번 반등을 노려보셔도 좋겠지만 너무 욕심내지 말자. 2450, 2400선 초중반을 가면 빨리 정리하고 나와야 되고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뭐 어떻게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2300 초반까지 내려왔다고 그냥 팔고 떠나시기보다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정리할 기회가 오니까 그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